여러분, 혈압이 높아도 약 먹으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도 관리하면 숫자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실제로는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노년 낙상, 즉 넘어짐 사고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70세 이후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응급 환자가 가슴 통증도 호흡곤란도 아니라 넘어져서 다친 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나는 산책길 조심하고 계단 조심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고가 계단이 아니라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냥 평범한 길, 아파트 단지 산책길, 집 안 거실, 마트 바닥.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은 갑자기 예고 없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2달 입원, 근육이 30% 이상 빠지고 혼자 걷기 힘들어지고 밖에 나가기 무서워지고 끝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혈압은 조절할 수 있지만 낙상은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다. 그럼 왜 평지에서 넘어질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평지에서 넘어지는지, 낙상이 혈압, 당뇨보다 왜 위험한지,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운동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을 지켜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감 앤드 실제 사례. 여러분, 낙상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내가 설마 넘어지겠어? 평생 안 넘어졌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낙상 사고는 평생 처음으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68세 남성분이 있습니다. 평생 큰 병도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파트 편의점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작은 턱이 살짝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못 보고 발끝이 걸리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발이 잠깐 걸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한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2달 입원, 재활 동안 근육은 눈에 띄게 빠졌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퇴원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제 자신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다른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여성분이었는데 집안에서 TV 보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잠시 어지러워서 균형을 못 잡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집 안이니까 안전하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많아요. 러그, 발에 걸리는 전선, 미끄러운 슬리퍼. 이분도 손목 골절로 6주간 깁스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처럼 생활하던 중이었고 설마 내가 넘어지겠나라고 생각했다는 것. 넘어짐은 약한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평지에서 왜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계단 오르다 순간적으로 다리가 후들거린 적. 밤에 화장실 가다가 살짝 비틀거리던 순간. 발끝이 자주 걸리는 느낌.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넘어짐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동일하게 겪는 변화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왜 평지에서 넘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이 가장 위험한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지에서도 넘어지는 이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계단도 아니고 산길도 아닌 평지에서 넘어지는 걸까?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크게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하체 근력 감소. 평지 착각 때문에 더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하고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8에서 10%씩 빠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빠지는 근육이 바로 대퇴근, 즉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빠르게 앞으로 내딛는 힘이 줄어들고 몸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평지가 위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계단에서는 조심하고 낯선 길에서는 조심하는데 평지에서는 그냥 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그 순간 작은 턱, 바닥의 미세한 경사도 심지어 자신의 발걸음에 걸려 넘어집니다. 2. 균형 감각 저하. 신경 속도가 느려진다. 우리 몸의 균형은 귀속 전정기관, 시각, 발바닥 감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정기관이 약해지고 신경 속도가 늦어져서 몸이 자세를 바로 잡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발이 걸리려는 순간 0.1초 만에 중심을 잡았다면 지금은 0.3초, 0.5초로 늦어집니다. 낙상 사고는 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발생합니다. 3. 발바닥 감각 둔화. 바닥의 작은 변화도 못 느낀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말초신경이 약해져 발바닥의 촉감, 바닥의 경사, 미세한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이 느리게 반응하면 발걸음이 흔들리고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낙상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에 발끝이 자주 걸린다. 발바닥 감각이 둔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초기 신호입니다. 4. 시력 저하. 바닥의 정보를 늦게 읽는다. 나이가 들면서 노안, 백내장, 대비 감퇴가 오기 때문에 평지 표면의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빛 반사가 많은 마트 바닥, 아파트 단지의 흰 콘크리트, 집안에 광택 있는 바닥처럼 평평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울퉁불퉁한 표면이 매우 위험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발을 디딜 위치를 늦게 확인하기 때문에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5. 약물 부작용. 어지러움이 낙상을 부른다. 노년층이 자주 먹는 약 중에서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 약들은 모두 어지러움, 균형 감각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갈 때 수면제 영향이 남아있으면 비틀거림,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약물 부작용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평지 낙상의 진짜 원인은 바닥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근력이 줄고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발 감각이 둔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약물의 영향까지 겹치면 평지라도 넘어지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낙상이 왜 위험한지, 왜 의사들이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이 위험한 이유. 여러분, 넘어지는 건 그냥 한 번의 사고가 아닙니다. 낙상은 건강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왜 이렇게 낙상을 경계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방의 중요성도 느껴집니다. 1. 고관절 골절은 1년 안에 30%가 재입원하는 중대사고. 낙상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고관절 골절, 흔히 엉덩이 뼈 골절입니다. 한 번 골절되면 수술, 최소 2에서 3개월 재활, 이후 근육 20에서 30% 감소, 보행 능력 급격히 저하.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환자의 30%가 1년 안에 다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넘어짐이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노년의 체력과 삶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큰 사고라는 뜻입니다. 2.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다. 다시 걷는 힘을 잃는다. 누워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70대 이후에는 누워서 지내는 하루가 3일치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입원은 젊은 사람에게 비해 훨씬 더 큰 타격이 됩니다. 그 결과 계단을 혼자 못 올라가고 짧은 거리도 숨차고 다리 힘이 약해져 다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3. 외출이 무서워져 사회적 고립 발생. 낙상을 겪은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걷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출을 줄이면 활동량 감소, 체력 저하, 우울감 증가, 사회적 고립, 인지 기능 저하. 이렇게 한 번의 사고가 삶의 모든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4. 다시 넘어질 확률이 커진다. 낙상을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 1년 안에 재낙상 위험이 2에서 3배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력이 줄어듦, 보행 패턴이 변함, 중심 잡는 능력 약화, 넘어질까봐 조심하는 걸음이 오히려 더 위험. 즉, 한 번의 낙상이 또 다른 낙상을 부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5. 독립성을 잃고 생활 도움이 필요해진다. 낙상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혼자 씻기가 힘들어요. 양말 신는 것도 어려워요. 밖에 나갈 때는 꼭 누가 있어야 해요. 넘어짐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자립성,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낙상은 바로 그 상황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리하자면, 낙상이 무서운 이유는 그 순간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골절, 근력 감소, 재활 기간 증가, 자신감 상실, 외출 감소, 재낙상 위험 증가, 생활 독립성 붕괴.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낙상은 운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5분만 해도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실전 낙상 예방 운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 생활 습관 앤드 환경 정리법. 이제부터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생활 습관과 집안 환경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낙상은 운이 아니라 환경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작은 변화만 줘도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 실내에서는 슬리퍼 대신 반드시 뒤축 있는 실내화. 대부분의 낙상 사고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유, 바로 슬리퍼 때문입니다. 뒤축이 없는 슬리퍼는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고 발목이 흔들리고 계단이나 턱에서 쉽게 걸립니다. 반드시 뒤꿈치를 감싸는 실내화,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있는 제품으로 바꿔주세요.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은 노년층에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으로 슬리퍼를 버리기를 꼽습니다. 2. 야간에는 무조건 발밑 조명 사용. 낙상 환자의 약 40%가 밤중 화장실 이동 중 발생합니다. 왜냐? 어두워서 바닥이 잘 안 보이고 졸린 상태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데다 수면제나 혈압약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침대 옆 바닥에 자동 센서 조명 설치, 욕실까지 이어지는 발끝 조명 라인 만들기. 이 두 가지면 야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집안의 턱 제거 또는 턱 표시하기. 평지에서 넘어지는 이유 중 상당수가 집안의 작은 단 1cm 턱입니다. 욕실 문턱, 베란다 턱, 방바닥의 미묘한 높낮이 차이. 이 미세한 변화가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턱을 제거하거나 어렵다면 밝은색 테이프, 형광색 스티커로 표시를 해두세요. 시각적으로 한 번 더 인지하게 되어 훨씬 안전해집니다. 4.
러그, 발에 걸리는 전선, 작은 발판 제거. 집안 낙상의 3대 원흉입니다. 미끄러지는 러그, 발에 걸리는 전선, 작은 이동식 발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러그는 잘 미끄러지고 발끝이 자주 걸립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죠. 발에 걸리는 게 많다. 얼른 집안 구조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5. 눈이 나빠졌다면 밝기 조정을 최우선으로. 노년층은 밝은 곳에서도 바닥의 미세한 변화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방, 욕실, 현관 조명은 밝게, 집안 전체의 그림자 최소화, 어두운 바닥에는 밝은 안내 스티커 부착, 시각 정보가 정확해야 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혈압약, 수면제 복용 중이라면 기상 후 10초 법칙. 약물은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밤에 어지러움이 쉽게 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기상 후 10초 법칙. 1.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5초. 2. 앉은 상태에서 정면 바라보기. 5초. 3. 그 후 천천히 일어서기. 이렇게 하면 급격한 기립성 어지러움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7. 매일 10분 걷기와 1분 균형 잡기 운동.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짧게라도 매일 걷는 것입니다. 집 안을 돌기만 해도 됩니다. 걷기만 하면 하체 근력 유지, 균형 감각 유지, 반응 속도 유지, 여기에 1분 한 발 들기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을 더하면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이건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낙상 예방은 큰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환경 정리만으로도 70에서 80%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슬리퍼 바꾸기, 집안 조명 밝히기, 작은 턱 표시하기, 러그 전선 정리, 기상 후 10초 법칙, 매일 10분 걷기. 이 6가지 습관만 지켜도 삶의 안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실전 파트인 낙상 막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매일 5분만 해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동작들입니다. 낙상을 막는 핵심 운동 5가지. 여러분, 낙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균형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하체 근육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60세 이후에도 근육은 충분히 다시 만들어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 재활센터, 운동 처방사들이 노년 낙상 예방에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핵심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1. 발가락 쥐었다 펴기. 균형 감각의 시작. 하루 2에서 3분만 해도 큰 효과.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넘어지는 이유의 절반이 발가락 근력이 약해져서입니다. 발가락이 땅을 꾹 잡아주지 못하니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못 잡는 것이죠. 방법 1. 의자에 앉는다. 2. 바닥에 수건을 펴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 끌어당긴다. 3. 10번 2세트. 효과. 균형 잡는 힘이 살아난다. 발바닥 감각이 예민해져 미끄러짐 방지. 보행 안정성 증가. 운동 2. 한 발로 10초 서기.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운동. 이 운동 하나만 꾸준히 해도 낙상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방법 1.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선다. 2. 10초 버티기. 3. 반대쪽도 10초. 4.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도전. 포인트.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는 과정 자체가 근육 운동입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항상 벽이나 의자 옆에서 진행하세요. 효과. 고관절, 발목, 무릎의 균형 유지 근육 강화. 평지에서 중심 흔들리는 상황에 즉각 반응 가능. 운동 3. 스텝 터치 좌우 옆걸음. 넘어지기 직전의 회복 능력 강화. 낙상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심이 틀어졌을 때
즉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그 회복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방법 1.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2. 오른쪽으로 한 걸음 이동. 다시 중앙. 3. 왼쪽으로 한 걸음 이동. 다시 중앙. 4. 20회 반복. 포인트. 옆으로 넘어지는 낙상 방지에 특히 효과적. 무릎이 불편하면 보폭을 작게 하세요. 운동 4.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진짜 낙상 방지 근력. 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허벅지 힘이 약해져서입니다. 특히 걸음을 디딜 때 몸을 지탱하는 중둔근 대퇴근이 약하면 한순간에 중심이 무너집니다. 방법 1. 의자 앞에 서서. 2.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 3. 10에서 15회 2세트. 포인트. 무릎이 아프면 앉는 깊이를 얕게. 팔로 반동 주지 않기. 효과. 보행 안정성 증가. 걸음걸이 흔들림 감소. 평지 낙상 위험 대폭 감소. 운동 5. 발목 회전 앤드 뒤꿈치 들기. 마지막 방어성 강화. 발목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작은 방해물에도 바로 비틀립니다. 1. 발목 회전. 앉아서 발을 들어. 시계 방향 10회, 반대 방향 10회. 양쪽 모두 진행. 2. 뒤꿈치 들기. 1. 벽 잡고 선다. 2.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3. 15회 2세트. 효과. 발목 안정성 강화. 계단, 평지 모두에서 균형 유지력 증가. 보행 시 끌리는 걸음 개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노년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입을 모아 말하는 운동들입니다. 매일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의 걸음걸이를 지켜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서운 노년기의 진짜 위험, 낙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해서 안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낙상은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 대부분이 미끄러운 길, 계단, 장애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평지, 맨날 다니는 집안, 아파트 단지 같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낙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강의 핵심 요약. 1. 왜 평지에서도 넘어지는가? 근감각이 둔해지고 발가락, 발목 힘이 약해지고 균형을 잡는 속도가 느려져서입니다. 2. 낙상이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서운 이유. 고관절 골절, 장기 입원, 근육 급감, 다시 낙상, 삶의 질 급격한 하락. 한 번 넘어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생활 속 낙상 위험 줄이는 법. 집안의 작은 장애물 정리. 야간 조명 켜두기. 쿠션 슬리퍼 금지. 욕실 미끄럼 방지 패드 필수. 매일 5분 균형 감각 깨우기. 4. 낙상 막는 핵심 운동 5가지. 발가락 쥐었다 펴기. 한 발로 서기. 스텝 터치. 의자 스쿼트. 발목 회전 앤드 뒤꿈치 들기. 이 5가지가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유이자 존엄성입니다. 혼자 시장 가는 자유, 아침 햇살 보며 산책하는 여유, 손주와 손잡고 걸을 수 있는 행복. 이 모든 것이 넘어지지 않을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운동과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은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삶, 스스로 걷는 삶. 여러분 모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야 즐거운 거지. 나이 들면 다 비슷해져요.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특별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몸이 유난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생활의 작은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엇이 중요할까요?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바로 방향과 태도입니다. 즐거운 사람들은 이 방향과 태도를 잘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도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지쳐가는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7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징 1. 스스로 재미를 만들 줄 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미를 스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재미있는 게 없어요. 나이 들수록 삶이 단조로워졌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미를 만들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즐거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겠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작은 재미를 만들고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 본다든지 익숙한 동네라도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본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거창함이 아닙니다. 취미가 꼭 비싼 것이어야 하고 어디 멀리 떠나야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재미들이 쌓이면 삶이라는 큰 그림이 밝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능동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환경이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이면 즐거움이 천천히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달엔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올해는 이런 소소한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표정이 밝으니까 사람들도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즐거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재미라는 것은 어디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조금 더 기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징 2.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마음의 짐을 오래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그게 즐거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감정의 칼날이 결국 나를 먼저 찌른다는 사실을 이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늙을 이유는 없지. 그 감정 오래 들고 갈 만큼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물론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무게가 얼굴의 무게가 되고 얼굴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된다는 것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의 하루 중 단 10초도 생각 안 하고 산다.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깎아먹는 감정의 독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더 즐거운 분들일수록 감정의 정리를 빠르게 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 이렇게 감정 해소 방식이 단순하고 건강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수십 년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겪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가끔은 정말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관계의 무게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마음의 바깥으로 빼놓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더 가까이 두고, 어느 쪽도 아닌 사람은 중간에 두고, 이렇게 관계의 선을 그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까 일상도 가볍고, 일상이 가볍다 보니 인생이 즐겁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마음을 무겁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미움은 나를 늙게 하고 가벼운 마음은 나를 젊게 합니다. 나이 들어도 즐거운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오래 흐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징 3. 나이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숫자로 된 나이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예순이야.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거래.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 마음속에 있는 숫자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즐겁게 사는 분들은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생활의 상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몸의 상태. 즐겁게 사는 분들은 운동선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수면을 일정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작은 관리가 나이 들어서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무너지면 즐거움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만 상쾌해져도 인생 전체가 밝아집니다. 둘째, 마음의 상태. 즐거운 분들은 마음의 상태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요즘 내가 예민해졌네. 내가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많네. 이런 신호가 오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적당히 쉬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거리도 조절합니다. 그 결과 마음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일정하면 삶의 질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생활의 상태. 집안이 어수선하면 기분도 어수선합니다.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면 힘도 빠지고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정리된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집안을 정돈하고, 식사도 간단한 규칙을 세웁니다. 생활의 틀이 안정되면 그 위에 즐거움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60세라도 어떤 사람은 50세처럼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80세처럼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나이 들수록 숫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상태는 노력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그 상태를 조금만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면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가벼워집니다. 특징 4. 익숙함보다 새로운 것을 선택한다.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익숙함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은 나이가 들수록 패턴이 고정되고 루틴이 강해집니다. 같은 길, 같은 식사, 같은 사람, 같은 생각. 당연히 편합니다. 안정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편안함에만 머물면 삶이 서서히 단조로워지고 기쁨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새로움을 삶에 꾸준히 넣습니다. 그 새로움이란 게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카페를 가보는 것, 처음 듣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보는 것,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하는 것, 이전에 관심 없던 분야의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잠깐이라도 새로운 운동,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가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새로움은 뇌를 젊게 만든다. 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은 뇌의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습니다. 말투가 젊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가볍습니다. 즉, 새로움이 곧 젊음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삶의 속도는 조금 늦추되 삶의 감각은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익숙함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움의 기준은 내가 안 해본 것이면 충분하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안 해본 것 하나를 해보는 용기 그 자체입니다. 이 작은 용기가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하루에 작은 새로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징 5. 자신에게 선을 긋고 타인에게도 선을 긋는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바로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사람을 밀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를 겪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를 바닥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지를 자신이 결정합니다. 1. 자신에게도 선을 긋는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을 긋는 일입니다. 즐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다. 내 컨디션도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책임감, 불필요한 죄책감, 남들이 뭐라 할까 하는 시선에서도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타인에게도 선을 긋는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경계입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지나치게 얽히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고 선 넘는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분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억지로 참거나 남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게 그 선을 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착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경계선을 그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지키고 타인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삶은 사람 때문에 지치고 일 때문에 소모되고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볍고 여유가 있고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거리 조절 능력. 젊을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고 만남도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오래 남을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지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즐거운 사람들은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가까움과 거리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곳에는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징 6. 돈보다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6번째 특징은 바로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통해 삶을 넓히고 돈을 통해 선택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일 억지로 버티는 시간부터 줄인다. 이분들은 억지로 참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버티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 하기 싫은 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이 지치는 이유는 힘든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나에게 좋은 시간에 과감히 투자한다. 즐거운 사람들은 아끼는 대상이 다릅니다. 남들 눈치 보며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나에게 좋은 시간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휴식, 감정을 맑게 하는 산책, 새로운 경험, 내 삶을 채울 취미,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 이런 데 시간 쓰는 걸 사치가 아니라 미래의 즐거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삶의 여유도 느껴집니다. 삼관계에서도 시간 기준으로 선택한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도 돈이나 의무가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가? 이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하는가? 이 기준으로 관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곁에 오래 남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인생도 존중한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삶의 방향이 뚜렷하고 마음의 질서가 정돈돼 있고 감정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곧 내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결정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은 결국 나를 아끼는 삶입니다. 특징 7. 여전히 미래를 기대한다.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 그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여전히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가 길어지고 과거의 후회나 옛 추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과거보다 앞으로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올해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지. 내년에는 이런 여행을 가봐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배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미래형 언어를 씁니다. 1. 기대가 있는 사람은 표정이 젊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빛이 밝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바라보는 방향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과거만 쳐다보면 얼굴도 과거로 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앞을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진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책을 읽어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사람을 다시 만나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행복해져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3. 미래 계획이 삶에 활력을 준다. 작은 계획이라도 미래가 보이면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가볼 카페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 올해 안에 배워볼 것 하나 정하기, 겨울 동안 지방 공간 하나 정리하기, 내년 봄 여행지 한 곳 정해두기. 이렇게 소소한 목표 하나가 삶 전체에 힘을 줍니다. 3일에를 기대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몸의 생물학적 변화일 수 있지만 삶을 바라보는 방향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멈춰있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빠르게 늙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젊음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은 그 어떤 건강식, 그 어떤 운동보다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기대할 것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 기대가 여러분의 내일을 한층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것도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 만한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7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 삶에 맞게 천천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보다 시간, 속도보다 방향, 겉모습보다 마음, 관계의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기대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젊을 때 지나간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황금기는 내가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밝고 따뜻한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